1800년대엔 유럽도, 1900년대엔 미국도, 1950년대엔 일본도 이머징 마켓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기에 누군가는 변화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큰 흐름을 읽는 힘, 미래에셋.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펀드 생활의 전주원입니다. 오늘 출근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왜 눈은 이렇게 밤새 올까요? 낮에 좀 즐길 수 있을 때 오면 좀 쌓이기도 덜 쌓이고 볼 수도 있고 좋을 텐데 꼭 눈은 이렇게 밤에 많이 쌓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러나 저희 슬기로운 펀드 생활은 계속됩니다. 오늘 아마 눈길이라서 좀 지각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희 시청자분들도 조금 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저희 슬기로운 펀드 생활 시청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댓글로 존재감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슬기로운 펀드 생활 오늘도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나누실 분 모셔볼게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마케팅본부의 진동희 과장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괜찮으셨어요? 네. 오늘 출근하실 때? 아침에 오다가 넘어졌습니다. 아이고, 네. 네. 안 다치셨어요? 예,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창피한 게 문제라고요. 주변 사람들 먼저 의식하게 되죠. 아파도 안 아픈 척. 네, 그러셨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눈길에서는. 특히 또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여성분들은 저도 참 눈길에 이렇게 하이힐은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여성분들 오늘 눈길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알면 재미있는 파생 상품. 지금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이 첫 번째 시간이었고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에요. 어떤 내용을 더 알면 더 재밌어질까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지난 시간부터 오니까 2시간 동안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좀 들으신 분들은 그동안 좀 어렵게 느껴졌을 파생 상품이 조금은 더 쉬워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까지 좀 들으시고 좀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경제 관련해서 그 용어나 뭐 복잡하거나 뭐 그런 것들 약어도 많아서 사실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경제 용어나 그런 것들은 알고 나면 굉장히 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쉽게 생각하시고 조금만 알면은 다 이해가 되시니까요.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난 시간에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내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명언이었습니다. 예.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재밌어질 즈음에서 끝났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제 파생 상품의 거래 목적인 그 해지 거래와 투기 거래 그리고 이제 재정 차익 거래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금융시장에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요. 뭐 선물, 옵션, 스왑, 뭐 장외, 장외 파생 거래 이런 그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두 사실 다 파생 상품에 포함되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파생 상품은 기초 자산 그리고 거래 장소 그리고 뭐 거래 형태 등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이름을 가집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초 자산에 따라서 파생 상품을 분류하면 상품 파생과 금융 파생으로 나눌 수 있죠. 상품 파생은 뭐 원자재 같은 것들, 뭐 철, 구리, 금 이런 거에 기초를 두는 거고, 뭐 금융 파생 같은 경우는 뭐 이자부, 이자나 뭐 그런 것들에 드는 거였었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말씀드릴 거는 이제 거래 장소에 따라서 이제 장내 파생 상품과 장외 파생 상품으로 이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이제 거래 장소에 따른 파생 상품의 분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내 파생 상품은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 조건을 표준화하고 거래 상대방의 그 신용 위험을 없애서 거래의 안정성은 높지만 상품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장외 파생 상품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 이외에 파생 상품으로 그 거래 조건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거래의 그 필요에 따라서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하기 자유롭습니다. 그 대신 거래 상대방의 그 거래 불이행과 같은 그런 신용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래의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많이 들어보셨을 선물, 뭐 수합, 옵션 이런 것들은 다 거래 형태에 따른 이제 분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죠. 보시면 이제 거래 형태에 따른 이제
파생 상품을 분류하면 이렇게 선물, 선도, 수합, 옵션이라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선물은 장래 특정 시점에 그런 상품, 금리, 주가지수 등을 현 시점에서 거래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그런 장래 파생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초 자산에 따라 통화 선물, 금리 선물, 그리고 주가지수 선물, 그리고 상품 선물 등으로 이제 구분해서 장애 구분이 되는데 이게 장외에서 거래를 하면은 선물이 아니라 선도 거래가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선도 거래로는 선물과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 선물환이 실제로 선도 거래입니다. 선물자가 붙어갖고 선물 거래로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거나 뭐 선도 금리 계약 등이 선도 거래에 속하는데요.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은 말씀하신 대로 선물환 같은 경우는 선도 거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끝에 선물자가 붙는 게 맨 마지막에 전미어로 선물자가 붙는 경우가 많고요. 앞에 선물자가 들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선도 거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예, 장래에서 뭐 그 선물환과 비슷한 거는 통화 선물이라는 게 이제 선물 거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삼성중공업 같은 수출 기업이 배를 팔면서 뭐 해칭하는 선물환이나 아니면은 선도환 계약은 모두 거래소가 아니라 모두 은행이나 딜러를 통해서 이제 그 거래가 되는데요. 이렇게 장외 거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선물 거래가 아니라 선도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선물 거래와 선도 거래를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잠깐 이제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 표는 그 선물 거래와 선도 거래를 비교한 이제 표입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는 장내 거래로 거래 조건이 표준화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반대 거래를 통해서 바로 청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산소가 있어서 또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때문에 신용 위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도 거래는 장외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 조건은 매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자유롭게 굉장히 다양하게 결정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시장 상황이 나빠져도 이제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은 청산이 어렵고요. 그리고 당사자 간의 약속 때문이기 때문에 계약 불이행의 그런 위험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수합을 말씀드리면 수합 같은 경우는 계약 당사자 간의 그 특정 자산 및 부채를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조건으로 교환하는 그런 계약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장외 파생 상품이죠. 그래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그런 금리 수합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통화까지 함께 교환하는 또 통화 수합도 있습니다. 네. 예.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다가 오늘 갑자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예.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금융 용어는요, 왜 영어하고 한자로만 돼 있을까요? 아니,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이 선물하고 옵션 영어를 보니까요. 네. 퓨처스에는 옵션인데 이런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금융업종에 종사한 이제 한 신입사원이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이 번역 업무를 준 거죠. 이제 보고서를 좀 이렇게 번역을 해서 보고서를 이제 하나 작성을 해라. 그랬더니 이 신입사원이 미래와 선택이라고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네,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자, 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실 때 청산소가 있어서 계약 이행을 보증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청산소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영어로 돼 있거나 대부분 또 한자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어려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저도 사실 증권회사 쪽이나 이런 금융업계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학 때 이렇게 TV를 보면서 약어나 이런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알기 위해서 들어오면 또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게 알고 나면은 그냥 약어일 뿐입니다. 뭐 세가선 이러면은 세상에서 뭐 가장 아름다운 선물의 줄임말이다 하면은 그냥 세가선이라고 부를 뿐인 것들인데 괜히 모르니까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뿐인 것 네, 같습니다. 저 처음 듣습니다. 그런 용어가 있었군요. 어쨌든 이 청산소 같은 경우도 그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불특정 그런 다수가 참여하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파악 못한 상태에서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죠. 네. 따라서 선물 거래 참여자가 안심하고 그리고 매매하기 위해서는 모든 거래의 계약 이행이 그러니까 결제를 말하는 거죠. 그런 걸 보증한 제3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청산소입니다. 그래서 파생상품 거래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청산소가 개입을 하는 거죠. 그 가운데 끼어서 거래 상대방이 서로 되어주는 겁니다. 즉 매도자에게는 거래 상대방이 매수자가 되어주고 매수자에게는 매도자가 되어줌으로써
거래 상대방의 신용 상태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없이 안심하고 매매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중간적인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수압 얘기는 말씀드렸는데 수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몇 가지 기본 개념을 이해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잠깐 정리를 해왔는데요. 먼저 리보금리입니다. 리보금리는 뉴스에서도 많이 들으셨고 또 많이 접해보셨고 저도 예전에 한번 언급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 리보금리 같은 경우는 런던 금융시장에서 그 우량은행들 간의 그 금리, 즉 그 AA- 이상 등급을 가진 은행들의 그런 그 은행 간의 단기 자금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금리가 이제 리보금리입니다. 근데 네. 지금은 그 영국에서 이제 금융이 많이 발달하고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 리보금리가 국제 금융시장의 그런 기준 금리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를 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것을 판단을 하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외화 자금을 들여올 때 그 기준으로 하는 금리로 지금 쓰이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 스왑에서 적용되는 금리는 런던 시간에서 그러니까 리보금리 중에서 런던 시간에서 오전 11시에 고시되는 금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는 국제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원화에 대한 리보는 사실 존재하지는 않고요. 원화 사업의 기준 금리로는 국내 그 91일물 CD 금리를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참고로 외화 차입 기간의 그 신용도에 따라 이제 금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신용도가 낮을수록 이 리보 금리에 더해서 더 높은 금리가 적용이 되는데 이를 이제 가상 금리, 스프레드가 붙었다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스프레드가 무조건 그 차이를 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네. 예, 그래서 수학금리 같은 경우는 리보 금리가 AA- 신용 등급 이상의 그런 은행 간 단기 자금 시장의 그런 금리라면은 수학금리는 AA 그 마이너스 이 수준의 이상의 그 은행 간의 1년 이상 장기 금리를 얘기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예로 뭐 금리 수합을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계약 기간 동안 장기 고정 금리, 즉 이 수합 금리와 단기 변동 금리, 즉 그 이 금리 간의 금리를 교환하는 것 자체를 이제 수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수합 스프레드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수합 금리는 그 AA- 등급의 신용 수준을 반영한 금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발행한 채권은 사실상 부도 위험이 없는 그런 무위험 채권으로서 국채의 수익률을 그래서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수합 금리와 국채 수익률 사이에서는 이게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다시 당연히 이게 스프레드라고 할 수 있겠죠. 차이니까요. 그래서 이 신용도의 차이를 반영하게 되니까 또 신용 스프레드라고 이제 하고요. 수합에서는 또 수합 스프레드라고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수합 스프레드가 신용도 차이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수익률 차이 같은 경우는 신용도뿐만 아니라 각 채권의 그 수요와 공급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합 금리가 국고채 금리보다 높아서 수합 스프레드가 플러스가 되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용도 위에 다른 요인들 때문에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당연히 발생을 하게 되겠죠. 네. 예. 아니, 이 수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과장님께서 예. 알고 나면 쉽다라고 말씀해 주신 약간의 배신감과 함께 네,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사실 수압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신 뭐 가산금리, 스프레드 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이제 금융위기 때 한참 많이 들었던 그런 용어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조금 더 쉽게 좀 더 네.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 예. 네, 제가 맨 처음에 갑자기 좀 급하게 나가는 것도 차차 이게 한번 모든 건 진짜 모르는 건 맨 처음 듣고 오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또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더 편하게 다가오고요. 그 수압에 대해서 좀 어렵게 이해하셨으면은 사실 수압은 간단하게 그냥 말 그대로 교환한다는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수압이 영어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냥 교환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걸로 네.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죠. 근데 사실 그 선물이나 옵션이나 수압이나 다 교환하는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 이름을 붙인 것 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계약 당사자들끼리 계약 시점에서 계약 자산을 교환을 하고 그 만기가 되면은 원상복구시키는 그런 파생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방금 말씀드린 뭐 자산을 교환하고 뭐 만기가 되면 원상복구되고 이런 식으로 뭐 한자를 쓰고 해서 또 어렵게 되겠지 모르겠는데 그냥 간단히 교환을 하는 겁니다. 선물은 미래 시점에 교환되는 거를 현재 그냥 계약을 해놓은 것뿐이죠. 옵션 같은 경우는 그냥 미래 시점에 계약할 거에서 이거를 할지 말지 선택권을 주는 것뿐이고요. 수화 같은 경우도 그냥 순전히 그 계약 자체를 교환을 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금융위기 과정에서 그 미국과 통화 수합을 체결을 해서 금융시장을 한번 안정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예,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이 거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원화를 미국에 주고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달러를 주는 거죠. 그래서 만기일에 가서는 원화와 달러를 그냥 원상식 복구시키는 그런 거래를 통화 수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좀 통화를 교환하는 거래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그 가장 일반적인 금리 수합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A라는 회사는 신용이 워낙 좋지가 않아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기는 힘들지만 또 다른 B회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B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가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A는 고정금리 대출이 불가능하다, B는 가능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A 회사가 만약에 CD 그 금리에다가 플러스 1%의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리고 B 회사는 5%의 고정금리로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봤을 때 만약 A라는 회사는 금리가 상승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변동금리로 하면은 불리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B 회사 같은 경우는 반대로 금리가 하락한다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정금리 5%는 그러면 하락할 거니까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A와 B라는 회사가 금리를 수합을 체결을 해버리면은 서로 자기한테 예상에 맞는 그런 금리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얘는 금리가 네. 내려간다 생각을 하고 얘는 올라간다 생각을 하고 이런 경우에 금리 수합을 체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금리 수합이죠.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네요.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상승을 하면 A 회사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로 이제 대출 적용을 받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당연히 변동금리 때보다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고 또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은 B 회사는 그렇게 예상을 했으니까 고정금리인 5%보다 낮은 금리만 내는 효과가 나니까 당연히 B 회사 역시 이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 시장을 예상하는 차이에 따라서 비교 우위가 있는 곳에 당사자들끼리 이익을 맺기 위해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을 이 수합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간단한 겁니다. 근데 이게 자꾸 이제 좀 더 복잡해지는 조건이 들어가서 복잡해지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게 수합입니다. 수합은 그냥 교환한다는 계약을 교환한다는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수합 계약 역시 그 계약자들 중에서 한 명이 이렇게 A나 B 중에서 한 명이 틀리면 한 명이 맞고 또 한 명이 틀리면 또 다른 한 명이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한쪽은 손해를 입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뭐 그 방금 예에 들어 같이 방금 뭐 금리 수합을 체결한 A와 B 회사를 비교를 했을 때 A 회사의 경우 금리가 오르면은 좋긴 하겠지만 고정금리가 보다는 훨씬 더 떨어지기 때문에 3% 정도가 된다면 변동금리가 CD 플러스 1%였었죠. 그래서 4%만 이자만 내면 될 것을 괜히 고정금리 5%짜리를 바꿔서 1% 손해가 보게 되겠죠. 이렇게 손해나 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수합은 이런 방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계약 자체를 교환을 해서 자기한테 시장을 보는 차이에 따라서 그냥 교환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발전을 해보면은 우리가 뭐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CDS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도 기초자산이 신용이란 것만 다를 뿐 똑같이 수합 거래입니다. 그래서 신용 위험이 걱정되는 쪽이 이를 보장해줄 상대방을 찾아서 위험을 그러니까 정가를 하고 디폴트 위험에 대한 보험금 지급 보장을 받는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예. 역시 항상 학교 다닐 때도 보면요. 선생님들은 이거 쉬운 거야 이러면서 굉장히 간단하게 네, 표정 하나 안 변하시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듣는 네. 학생은 참 이 어렵게 느껴지는 게 현실입니다. 아 근데 이 네. CDS 이런 것도 제가 괜히 순간 말씀드린 생각이 드는데 CDS도 크레딧 디폴트 수합이지 않습니까? 이 수합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CDS도 뭐 예를 사실 뭐 트란체라는 게 있어서 뭐 여기 에쿼티, 메자닌 뭐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이건 다 어렵지 않습니까? 뭐 트란체가 뭐고 에쿼티가 뭐 메자닌이 뭐지 이러실 텐데 그냥 CDS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부채 담보부 증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트란체를 계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 등급, 초위험 등급, 중위험 등급, 저위험 등급으로 채권을 다 모은 다음에 그냥 이 그 위험 등급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위험 등급에 있는 채권을 보장을 해주면은 야 내가 뭐 20% 금리를 줄게 대신 좀 많은 위험을 보장을 해줘. 그리고 중위험은 10%를 줄게 좀 중위험을 보장을 해줘. 저위험은 한 3% 금리만 줄 테니까 저위험 조금만 보장해줘 이런 거에서 팔리는 순으로 신용도에 따라 다르는 거일 뿐입니다. 사실
모든 게 용어만 다 어렵지 이게 알고 나면은 다들 간단한 것들 진짜로 많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VOD를 방송 끝나자마자 올려드리잖아요. VOD를 계속해서 좀 이렇게 보시고 여러 번 보시다 네. 보면은 또 금방 이해가 되시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수업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과장님,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옵션도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 옵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장래 특정 시점 혹은 특정 기간 동안에 지정된 자산을 그 미리 정한 조건으로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계약을 이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 자산에 따라서 뭐 통화 옵션, 금리 옵션, 주가 지수 옵션, 그리고 상품 옵션으로 이제 구분이 좀 되는데요. 좀 이제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네. 옵션은 기초 자산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기초 자산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 중에서 가장 또 헛갈리고 또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바로 옵션이기도 하는데요. 그 선도 거래랑 선물 거래랑 뭐가 다르냐라고 물으신다면은 그런 그 손실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 같은 경우는 만기일에 좋든 싫든 간에 계약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무한대 이익 또는 무한대 손실이 날 수 있지만 옵션 같은 경우는 그냥 권리만을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만기일의 거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옵션을 포기해버리면 권리 행사를 포기해버리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미 지불해 준 그런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포기하면 그걸로 손실이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프리미엄 비용 정도만 나가게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예. 네. 뭐 선물 같은 경우는 가격이 뭐 100만 원 주고 사기로 했는데 이게 뭐 10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90만 원 손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근데 옵션 같은 경우는 그 100만 원짜리를 한 달 후에 100만 원 주고 살 그 권리를 샀는데 만약에 10만 원 떨어지면은 그냥 그 권리만 포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권리를 1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10만 원만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나 선도 같은 경우는 이 기초자산의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손실이 굉장히 많이 크게 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도 있지만 옵션은 그 권리 행사 가격 그 프리미엄치만 포함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손실 구조에서 일단 좀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를 들어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뭐 A라는 사람이 현재 100만 원 하는 사과가 있습니다. 근데 1개월 후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사기로 하고 그 권리의 대가로 5만 원을 지불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사과를 1개월 후에 100만 원을 산다는 조건으로 그 권리를 5만 원 주고 사는 거죠. 근데 1개월 후에 사과값이 만약 50만 원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선물이나 선도거래할 경우는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사과를 100만 원 주고 50만 원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그걸 사야 한다고 하겠지만 네. 옵션을 가진 사람은 그 프리미엄으로 지급한 5만 원만 포기하면 되는 거죠. 네, 안 산다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권리만 포기하는 거. 옵션이라는 영어 의미가 이제 선택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선택의 그런 하나의 그런 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손실폭이 좁으니까는 더 안전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그럴 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뉴스에서 보면요, 예. 옵션에서 뭐 예를 들어 그 이런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뭐 뉴스에서 어쩌다 이제 대박이 났다든지 예. 아니면 옵션에서 뭐 크게 어떻게 좀 이렇게 굉장한 손실액이 발생을 예. 했다던가. 예. 방금 말씀드린 걸로는 그렇게 크게 좀 손실이나 이익폭이 제한적일 수도 있지만 또 네. 뉴스에서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예.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다 사람의 욕심에서 또 상황에 따라서 비롯이 된 거죠. 그래서 네, 사실 옵션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말도 바로 이 옵션 프리미엄의 그런 레버러지 효과 때문입니다. 근데 말씀드리면 사과값이 만약에 1개월 후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오른다면 5만 원 그 계약 프리미엄 한 장 5만 원짜리 샀는데 그게 50만 원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거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으니까 팔기만 하면 바로 150만 원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5만 원의 옵션 한 장짜리 50만 원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금 대비 10배의 수익을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네, 이 결과만 보면은 왜 옵션을 도박이라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손실도 제한되고 장점이 많은 거 아니냐라고 또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레버리지에 빠지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욕심이 문제인데요. 그 프리미엄 손실이라는 게 단위가 끝없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5만 원으로 10배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차라리 그럼 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을 투자하면은 또 5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죠. 네. 500만 원을 투자하면은 5천만 5천만 원. 원을 벌 수가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 단위가 올라가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즉 손실을 제한한다는 옵션의 장점을 살리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이런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그 소위 이제 대박을 노리고 이제 몰빵을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옵션 만기일이 되면은 이제 슬픔에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죠. 네. 예, 사람의 욕심이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항상 이제 이 중간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적정선을 지켜가는 게 투자에서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오늘 이런 용어가 특히 많이 나옵니다만은 몰빵이라든가 조금 이런 단어를 쓰긴 합니다만 사실 일부 아주 극소수 일부 이런 분들이 이제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서 네, 조심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저만 해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00원을 투자해가지고 10만 원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인다면은 그거 투자하지 않기가 참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로또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5,000원, 1,000원 정도, 2,000원 정도 내가지고 몇 억을 벌 수 있으니까 투자. 네. 이게 똑같은 옵션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리미엄만 포기할 사람 없을 것 같으면 될 가능성이 적은 거죠. 어쨌든 누구나 당연히 뭐 10,000원 투자해서 10배를 벌 수 있다. 확률이 적다고 해도 사실 그 가능성이 10배로 벌 수 있다 그러면 사실 마음이 끌리기 마련이죠. 네, 보통 적은 확률을 생각하기보다 좀 그 내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더 상상을 하길 좋아하는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뭐 30%의 확률로 10,000원 투자하면 10만 원을 준다 그러면 1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 한번 기대해보는 것도 사실 사람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네. 사실 이런 마음 같은 경우는 도박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행성 도박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규제를 하며 막기라도 해줘서 좀 사람을 참게라도 해주는데 이 옵션 투자는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가 없죠. 이제 이런 옵션 투자하는 데는요. 그래서 따라서 너무 일확천금을 바라고 자신의 능력 이상을 여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또 개인 파산 같은 사람 경우는 또 많으니까요. 네.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 투자에 당연히 주면 리스크 최소화가 당연히 투자의 가장 중심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의 기본 그리고 옵션의 종류를 이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네.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잠깐 화면을 보셔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분류 방식에 따라서 이제 옵션을 분류한 건데요. 이 콜옵션은 뭐 많이 들어보셨죠? 콜옵션, 풋옵션, 유럽식, 미국식 뭐 이렇게 되게 많은데요. 콜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콜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사전에 정한 가격, 즉 행사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서 해당 상품이 거래될 경우에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싼 값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해당 상품의 가격이 사전 정한 가격보다 낮게 시장에서 형성되는 경우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시장에서 그냥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옵션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건이 나빠지면 그 권리만 포기하면 되는 거고요. 네. 옵션을 매수하는 사람은 해당 옵션을 매도한 사람에게 일정한 구입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콜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옵션이고요.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풋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사전에 정한 가격에서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서 해당 상품이 거래될 경우에는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비싼 값의 상품을 팔 수가 있겠죠. 네. 아까 100만 원짜리를 했는데 150만 원으로 뭐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이 풋옵션과 콜옵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더 싼 값에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그 해당 상품의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 따라서 미래에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 이 옵션의 권리가 달라지고 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네. 그 옵션 매수자 같은 경우는 콜과 풋의 구분이 없이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행사하고 불리하면 포기하면 되죠. 근데 반면에 옵션 매도자 같은 경우는 옵션 매수자로부터 프리미엄을 받았기 때문에 권리의 행사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그래서 즉 옵션의 매수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옵션 매도자 같은 경우는 이미 받아든 그런 프리미엄에서 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무함대로 이제 책임을 져야만 하겠죠. 그래서 웬만한 자금력이 없으면은 옵션 매도자 즉 발행자가 되기는 사실 힘들겠죠. 예, 그래서 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유럽식 미국식 옵션은 이제 다음 건데요. 그 만기일 이전에 권리 행사가 가능하냐 아니면 불가능하냐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식 옵션은 옵션의 만기일에만 행사가 가능하고요. 미국식 옵션은 그 만기일 이전에도 아무 때나 행사가 가능한 거를 이제 미국식 옵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럽식 옵션에 해당이 되겠네요. 예, 근데 대부분 미국식 옵션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께서 준비하셨던 내용을 이렇게 살짝 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선물 시장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뭐 베이시스라든가 아니면 콘택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궁금한 것들이 참 아직 많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우리 내친김에 다음 시간까지 갈까요? 아니면 뭐 이쯤에서 정리를 할까요? 저도 어떻게 사실 하실까요? 파생 상품 시장을 2시간 안에 알려드리긴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1시간 더 시간을 갖는 걸로 하시죠. 아, 네. 예. 지금 저희 인터컴으로 PD께서 괜찮다고 오케이를 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까지 그러면 파생 상품을 이어서 조금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이쯤에서는 저희 프로그램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점점 빨리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퀴즈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문제 내주셨고 정답이 뭐였는지도 말씀을 해주셔야죠. 지난주 문제는 그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시장 간 또는 상품 간의 시세 불균형에 따른 그런 단기적 이익기를 노리는 거래가 무엇이라고 할까요가 문제였었습니다. 네, 정답은요? 재정 차익 거래였었죠. 네, 그렇습니다. 정답 재정 차익 거래 맞춰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세 분을 선정했습니다. 닉네임으로 요술쟁이 딸기 아빠 그리고 급브레이크. 오늘 같은 날 급브레이크 밟으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닉네임 세 분께 상품으로 저희들이 경제 관련 도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슬기로운 펀드 생활 다시 보기 그 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상품 수령 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문제도 어서 출제를 해주셔야 돼. 어떤 문제인가요? 예, 오늘의 문제는 쉽습니다. 맨 처음 쪽에 말씀을 드린 건데 선물 거래와 같은 형태를 그런 거래를 장외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무슨 거래라고 할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네, 선물 거래와 같은 형태의 거래를 장외에서 하게 되면 무슨 거래라고 할까요가 이번 주 문제가 되겠습니다. 장내에서 하는 거래도 있고 뭐 장외에서 하는 거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설마 정답이 장외 거래를 저희가 문제를 이렇게 내진 않겠죠? 네. 네, 정답 아시는 분 이번 주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저희들이 세 분을 추첨해서 경제 관련 도서 상품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9시가 넘어갔는데요. 오늘 프로그램 여기서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진동희 과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눈길이라서 이 점심 식사하러 나가실 때나 길 다니실 때 하루 종일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지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에 찾아뵙게 되겠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